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갑자기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받는 월급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돈이 생긴다면 말이에요. 로또처럼 큰 금액이라면 이것저것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겠지만 혹시나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 옷 한 벌값 같이 크지 않은 돈이라면 어떨까요? 길에서 갑자기 1, 2만 원을 줍게 된다고 해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저도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그날 치킨이라도 사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 결론은 전부 다 저를 위해 쓰는 것이더라고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홀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던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매우 컸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딱 하나 없어서 힘들었던 게 바로 돈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유독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무슨 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거창한 장래 희망도 아이들이 한 번씩 꾼다는 허황한 꿈도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어요. 오직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동네의 작은 가내수공업장에서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던 우리 집은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시면서 늘 어머니께서 가장 역할을 대신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딱히 기댈 것도 없던 어머니는 온전히 혼자 힘만으로 저를 키워주셨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음대로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눈 뜨면 일하러 가고 돌아오면 자식을 챙기고 다시 눈 뜨면 돈을 벌러 가고 어릴 때는 그런 하루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다들 일하러 다니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기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제가 혼자 힘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식 하나를 위해서 이 악물고 휴식도 여유도 없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말이죠. 늘 지치고 피곤한 얼굴의 어머니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매일은 아니라도 가끔은 화장도 하고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매일매일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지에 대해서 수다도 떨고 일상에 그래도 작은 쉼이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에 5일을 공장에서 일하고 겨우 쉬는 이틀도 동네 양계장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꼭 거기가 아니라고 해도 근처 과수원이나 논밭 등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나갔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 하루라도 빠르게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 잔심부름이라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며 말렸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지만 저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제게 바라는 딱 한 가지는 바로 공부였거든요. 어머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돈으로는 지식을 살 수 없고 돈은 벌어도 금세 사라질 수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죠. 그래서 제가 호시탐탐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기웃기웃할 때면 어머니는 공부나 하라며 혼을 내고는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니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공부랑은 전혀 연이 없었거든요. 두 분 다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글자 읽는 법만 겨우 아시는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배움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갈증이 있으셨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셨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제 몸이 힘들지 않은 일로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다면 늘 다른 사람 아래에서 몸이 힘든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저는 마지못해 공부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이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키우시는 어머니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하시니 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죠.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고생해서 벌어오신 돈으로 밥 먹고 학교 가서 선생님 이야기 열심히 듣고 책만 집중해서 보고 숙제를 꼬박꼬박 하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것만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는데 못할 건 또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바람대로 저는 없는 집안 자식이지만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진작 초등학교만 나와서 일선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겠다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했죠. 그 무렵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만 졸업하고 혹은 중학교도 거의 다니지 않다시피 하며 돈을 벌러 다녔어요. 부모님 가게나 논, 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때로는 부러웠지만 공부 따위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고 싶다고 말할 깡다구도 없었기에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공과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 당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까지 완전 축제의 장이었죠. 마을 이장님은 잔치를 열어서 축하해 주셨고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특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엄마가 과도한 욕심을 부렸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은 그때가 태어나 처음이라 깜짝 놀랐지만 그만큼 감동적인 순간이구나 싶어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집안 형편을 아는 학교 선생님과 동네 분들은 대학 진학할 때 쓰라며 돈을 모아주셨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거라 당장 학비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재비, 생활비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뒷바라지를 계속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는 과감하게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셨어요. 저와 함께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해서 지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사를 하여서도 여전히 일하면서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 큰 성인이 어머니 도움을 받으며 공부한다는 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니 말릴 수는 없었죠. 대신 저 역시 이제 성인이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었으니 어머니 몰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교수님들에게는 늘 사랑받는 제자였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덕분에 졸업까지 장학금 한 번 놓친 적이 없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유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의료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처음 입사하고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공장이나 식당에서 벌었던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모르게 처음 월급 받은 날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런 게 성공이라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돈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면서 처음으로 공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월급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처음에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금액이 정말 한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이 맞냐면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어 하셨죠. 저랑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제 됐다, 됐어를 외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 뒤로 저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집도 처음 저희가 이사 올 때 살던 곳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은 곳으로 옮겼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비싼 고기를 먹으러 가기도 했죠.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예쁜 옷과 신발, 화장품을 사드렸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서투르지만 화장하고 우아하게 드라이하고 나와 수줍은 듯 거울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곱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머니도 저렇게 꾸밀 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동안 저 때문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마음껏 꾸미지도 못하고 다니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죠.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잘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행복하게 해드리자고요. 그리고 어느새 회사에 다닌 지도 5년 차가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돈도 꽤 모았고 삶은 어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어릴 때 늘 하던 돈 걱정도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았고 당장 이번 달 집세가 없을까, 먹을 거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지내며 먹고 싶은 음식은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생활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슬슬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아는 선배와 후배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모임에 나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솔깃해지더라고요. 아이템 자체가 꽤 괜찮아 보여서 실행하면 꽤 성공적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남이 주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앞서가야 한다는 이야기에 혹하기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였으니까요. 남의 밑에서 주어진 일만 해내는 것은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지.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내가 가진 기술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충분한 월급에 좋은 직장을 그만두기란 쉽지 않을 일이기는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에게 과분한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과연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됐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걱정이 되었어요. 잘 다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확실치 않은 일에 매달리겠다는 이야기가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회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계속 도왔는데 곁에서 보면 볼수록 자꾸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과감하게 저도 함께 창업을 준비하기로 했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드리기 직전까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당장이라도 뜯어 말리실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매우 달랐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실컷 해보라며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예상과 크게 다른 어머니의 반응에 매우 놀랐지만 그래도 걱정이나 반대가 아닌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을 창업 준비를 했고 마침내 저는 같은 학교 출신이었던 선배 후배와 함께 공동 대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주어진 일만 묵묵히 수행하다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끌어내 가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기술 자체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지만 사업은 제가 가진 기술을 갈고 닦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대표로서 영업사원이 되어 저희 기술과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죠. 이런 일들을 대신해주던 회사의 뒤에서만 일하던 저는 초반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우리 회사를 홍보하려 아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몹시 어렵게 느껴졌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똑똑한 편이었고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편이었기에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세 배워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동안 고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만나서 우리 회사에 대해 아부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발표도 미팅도 프레젠테이션도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쯤 되니 우리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신생기업치고 꽤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다들 저희가 만든 기술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죠. 이전에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우리 회사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만나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먼저 연락받게 되었죠. 수익도 차츰 늘어갔고 처음에는 3명의 공동대표가 수익을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점점 더 이전의 연봉이 부럽지 않을 만큼 수입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창업을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어느새 이전에 벌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벌 수 있었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회사도 크게 상승세를 이어나갔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회사의 수입이 늘어나니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 수 있었죠. 회사는 차츰 커졌고 거의 3명의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운영되었던 회사는 이제 건물 한 층에 직원들이 꽉 찰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한 지도 어느새 5년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기업이 될 것만 같던 저희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업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붕괴를 맞이하고 있었죠. 회사는 어려웠고 나라도 어려웠고 국민들 주머니 사정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와 함께 일하던 거래처들에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어요. 유행이나 시대를 타지 않는 기술력이라 어려움이 없을 줄만 알았던 저희는 크게 당황했어요. 저희의 기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도 신경 썼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속수무책이었어요. 국가의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고 이것을 뛰어넘을 돌파구는 전혀 없어 보였죠. 설상가상 기울어져가는 회사 사정을 보더니 후배는 발빠르게 사업에서 발을 뺐어요. 자신은 불안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면서 외국으로 기술 이민을 준비해서 떠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처음 투자한 금액 역시 빼겠다고 선언하며 그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까지 요구했어요.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기술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가 참여한 역량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후배가 투자한 자금과 보상을 해주고 나니 회사는 크게 휘청거렸어요. 거래처에서는 줄줄이 부도 소식이 들려오고 당연히 우리 회사도 더 이상 유지를 하기 어려워졌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결말은 처참했어요. 큰 빚만 떠안은 채 회사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고 나니 제 몫으로 남은 건 어마어마한 양의 빚뿐이었죠. 저는 크게 상심했어요. 취직을 다시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런 불경기에 나이까지 많은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늘 눈앞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아내와도 이혼했어요. 제 몫의 빚을 아내와 부담할 수 없었거든요. 저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 아내 역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저랑 다투면서 매우 지친 상태였어요. 사실 다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해요. 답이 없이 막막한 상황을 보니 가족들을 멀리하고 같이 마주할 때면 신경이 곤두서서 늘 날카롭게 대했거든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희는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저희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어머니까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 제가 받은 것을 다 효도하려면 멀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마지막으로 정신을 잡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더 이상 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인생을 돌아보니 채무와 떠나간 가족들 뿐이더라고요. 그 후 저는 크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았고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술로 매일매일 지금을 잊기 위해서 지낼 뿐이었죠. 그렇게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았는지, 샤워했는지, 제대로 된 식사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지인분이 저를 발견했더군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곳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그곳에 봉사를 나온 분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에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저를 알아보신 그분은 제 아내와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소식을 알려주었거든요. 저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죠. 알고 보니 아내는 저와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더라고요. 이혼을 결정할 때쯤 알았지만 괜히 자식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비밀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을 전공해서 저랑 결혼할 때만 해도 힘든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내였는데 지금은 미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했어요.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순간 머리를 쾅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어머니가 어릴 때 혼자서 저를 양육하느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것을 아는 제가 저는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아내에게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나란 인간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바로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발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시작했죠. 일하는 틈틈이 다른 취업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뿌리고 다녔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오랜만에 연락해 혹시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부탁했죠.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내와 아이 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두 사람을 굶기지 않을 능력을 갖추고 그때 찾아가지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어도 안 됐어요. 이미 저와 이혼한 이후로 아내는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루라도 빠르게 아내와 아이를 찾아가고 싶어 매우 필사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구하고 있다며 혹시 일해보는 것이 어떤지 연락했어요. 지금은 단기 계약직이지만 6개월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니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처우도 급여도 훨씬 낫다고 했어요. 실제로 환경도 급여도 훨씬 나은 게 맞았고요. 다만 이전에 대기업에 다니고 회사 대표까지 역임했던 제가 직원 중 가장 낮은 직급을 해도 괜찮은지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물불 가릴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숨만 쉬면서 일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쓰지도 않고 공장에서 추가 근무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쉬는 날이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일당을 받았죠. 그렇게 1년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아직 남은 빚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드디어 아내와 아이 앞에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연락했고 제 연락을 받은 아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제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그때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내의 손을 잡는데 처음 결혼 반지를 끼워주었을 때와 다르게 바짝 마르고 다 부르트고 굳은 살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손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평생 예쁜 것만 보고 연필과 물감만 다루던 손이었는데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아내 역시 그동안 너무나 고생한 듯한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우리가 서로를 싫어해서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공장 기숙사에서 지냈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처가댁에서 지내며 일했어요. 다만 저희의 상황과 제 마음이 달라졌죠. 저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가족이 생겼고 다시 잘 살아야 할 목표가 생겼어요. 그저 상황이 조금 변했을 뿐인데 제 마음부터 정신, 의지, 주변의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오직 우리 가족들에게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들을 보상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3년이 지나면서 저는 공장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트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는 공장에서 제가 없으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공장의 기숙사에서 지냈고, 돈을 벌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와 아내와 아이에게 보내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10년 우리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여윳돈을 모으고 있는 정도가 되었죠. 그 사이 아내는 친정집에서 나와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공장 근처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공장의 기숙사에 살지 않고 아내와 아이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죠. 저희는 일어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쉬는 날이면 근교로 놀러 가거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실없이 웃고는 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를 맞아주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볼 때면 가끔은 제가 노숙 생활을 할 때가 떠오르고는 했어요. 아무런 의지도 목표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면서 술에만 의지하며 한심하게 살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 말이죠. 그 시기를 끊어내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럴 기회를 만들어준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거리를 헤매고 있거나 혹은 곁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제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공장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공장을 이끌고 있던 와중 예전에 저와 함께 회사를 만들었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죠. 그동안 해외로 나가서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던 그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를 만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로 사업 영역을 다시 확장해 들어오면서 우리 공장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죠. 다른 무엇보다 제가 일하는 곳이라 믿을만 하다면서요. 예전부터 다들 제가 하는 일이라면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듯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본사와 이야기를 하여 저희는 해외에까지 연계되는 큰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죠. 덕분에 우리 공장과 본사는 크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어요. 본사에서도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서 연봉도 크게 올랐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진행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제 모습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오르게 되었죠. 저는 공장장일 뿐 아니라 본사에서도 큰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제는 예전에 창업했을 때만큼의 연봉이 부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좋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보내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 공부, 음악, 미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죠. 아내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미술학원을 차렸고,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역시 동네에서 꽤 인기라 늘 프로그램에 정해진 인원이 꽉 찰 정도로 수강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요리해주고 싶어서 마트에 들리게 되었어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아내 역시 자기 사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3-4번 정도는 제가 요리부터 설거지,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날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 보는 것부터 제가 해야 했기 때문에 그날은 본사에 회의를 하러 갔다가 조금 일찍 끝나서 동네 마트를 향했어요. 그런데 마트를 들어가려던 중 입구 쪽이 꽤 시끌벅적했어요. 보니까 마트 보안 직원이 한 어르신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듯 했고, 직원은 그저 밖으로 나가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얼핏 돈이라는 단어가 들리기는 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죠. 한참을 소란스럽게 밖으로 쫓겨난 어르신은 직원이 마트로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쪼그려 앉아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앙상한 손가락에 꽤 오래 입은 듯 낡은 옷차림. 노숙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왜였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모습을 보니 노숙자로 살던 제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는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침 지갑에 들어있던 5만 원을 어르신에게 내밀었죠. 무슨 일인지를 여쭈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혹시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을까 여쭤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얼핏 제가 들었던 이야기에 돈이 관련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르신 이거 쓰세요 라면서 돈을 내밀었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물끄러미 고개를 들어 손에 쥐어진 돈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화색이 돌며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이 돈은 자신이 꼭 갚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자신이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이 정도는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돈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해결이 되었겠지 싶어서 나름 뿌듯한 마음으로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시 마트에서 쇼핑하려는데 입구쯤에 다다르니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서로 따지는 듯한 높고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아까 제가 5만 원을 드렸던 어르신과 마트 직원들이 다툼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르신은 마트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듯 했고 직원은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손에 돈을 펼쳐 보이면서 돈 여기 있잖아요. 돈 있으니까 물건 살 수 있어요.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빨리 사고 나옵시다.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 같아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하는데 어르신께서 저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직원분들은 깊이 한숨을 내쉬더니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물건을 잔뜩 고르시더니 계산대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까지 정말 지갑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라며 혹시 물건을 외상으로 달아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돈이 있었다고 이따가 가져다 줄 테니까 지금은 물건을 그냥 주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돈 가져오셔서 다시 구매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성이 조금 높아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 행색도 조금 그렇잖아요. 영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혹시 치매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돈 가져와서 다시 구입하시라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아까 일도 그렇고 괜히 손님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일으킬까봐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직원의 이야기에 어르신은 진짜 버스에서 지갑을 두고 내린 거라며 제발 믿어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꼭 사야 할 물건이 있어서 다음에 올 수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죠.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분께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다 책임질 테니 저랑 어르신이랑 같이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직원은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그럼 빠르게 다녀오시라고 옆에 꼭 붙어서 다녀오라며 저희를 들여보내 주었어요. 어르신은 자신을 매몰차게 대한 직원에게도 몇 번을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물건을 구입하면서 저에게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약속대로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카트에 담아 구입을 하고 저도 어차피 살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계산하겠다며 어르신 몫의 쇼핑 물품까지 계산했어요. 보니까 죽이랑 기저귀, 라면, 과자 등 여러 가지 생필품과 간식거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기저귀는 어디에 쓰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 그런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르신은 오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아까 타고 오신 버스 번호를 여쭤보고 버스 회사로 연락해서 혹시 분실된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저에게 연락달라고 전달했어요. 어르신에게도 연락이 오면 제가 다시 지갑 가져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짐이 많으니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 택시를 직접 불러드리기도 했죠. 어르신은 택시를 타기 직전까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의 사연이 조금 궁금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려다 타고 가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택시는 더 이상 차로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 앞에서 멈추었죠. 짐을 잔뜩 들고 내린 어르신은 언덕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에 산을 깎아 만든 듯 높은 언덕길은 어르신보다 젊은 제가 걸어 올라가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양손에 짐까지 잔뜩 들고 굽이굽이 언덕길을 오르시더군요. 그리고 철제를 대충 세워서 만든 판잣집 앞에 멈춰 서더니 문을 두드리며 "나 왔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골목에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내 문이 열리더니 어린 아이들과 한 어르신이 밖으로 나왔어요. 대략 4살, 6살로 보이는 듯한 아이들은 어르신과 익숙하게 아는 사이인 듯 뛰어나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에게 매달리면서 손에 들고 있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과자를 꺼내며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나온 어르신은 뭐하러 또 이런 걸 사왔냐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뒤에서만 몰래 지켜보던 저는 무슨 사연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뒤를 따라왔다가 말하기가 민망해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도 한동안 어르신과 아이들, 그 좁고 가파른 골목의 모습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버스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이 잃어버리신 지갑을 찾았다고 하길래 저는 퇴근하고 가지러 갔고 신분증에 적혀있는 주소로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도착하니 어제 갔던 집 근처에 또 다른 판잣집이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니 어제 마트에서 만났던 어르신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지갑을 찾게 되어서 가져다 드리려고 왔다며 지갑을 전달해드리고 혹시 안에 돈이나 없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다행히 안에 없어진 물건은 없었고 어르신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바카스 한 병을 들고 나와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그냥 돌아서려던 저는 어제의 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결국 발걸음을 다시 돌려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어제 너무 궁금해서 차로 쫓아왔다가 구입하신 물건을 한 집으로 가져다 주시는 것을 봤다고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여쭤보았죠. 어르신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남들이 보면 지도 쥐뿔도 없는 게 뭔 오지랖이냐고 할지도 몰라요. 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어르신은 현재 고철이나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어제 방문한 집은 우연히 고철을 줍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고철을 판매하는 곳에서 그 집 어르신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손주들을 떠맡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어린 손주를 2명이나 돌보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가족도 없이 오롯이 혼자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며 살아도 크게 상관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어르신은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건강이 썩 좋지 않아 고물을 줍는 일도 드문드문 할 수밖에 없었기에 벌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자신의 번 돈으로 생필품을 사서 그 집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죠. 그분 역시 자신의 손주들을 위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고맙지만 자꾸 공짜로 받는 게 미안하다며 한사코 거절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나중에 손주 녀석들 돈 많이 벌면 자기한테도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라면서 계속 그 가족을 도우셨다고 해요. 한 며칠 심한 장마가 계속되면서 고물을 판매하지도 못하고 그 집에 생필품을 가져다 주러 가지 못했는데 며칠 만에 가보니 기저귀가 똑 떨어져서 아이가 쓰던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불이 나게 지갑을 들고 마트로 달려가셨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간절하게 꼭 물건을 사가야 했던 것이죠. 그제야 저는 어르신이 왜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에이, 오늘은 더러워서 그냥 간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고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기에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셨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과거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자기 연민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르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혹시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혼자서 돈을 벌어 지낼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혹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자신 말고 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되려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죠.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과거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노숙하던 시절의 제 모습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지냈을 그때의 제 아내와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묘안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침 우리 공장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관리해줄 초소 경비분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어려운 부분 없이 차량의 차단기가 잘 열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나 방문객이라면 어디를 찾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라서 체력적으로도 아주 어려울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분기별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임원들과 논의해서 그 집 아이들도 우리 공장의 후원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어르신에게 전하러 방문했어요. 일자리를 제안해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고철 쪽이 점점 돈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지던 상황이었는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전달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 자신에게도 그 아이들에게도 은인 같은 분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자신이 월급 받은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보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저희가 원래 후원하던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추가하는 것뿐이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월급으로 나중에 더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르신을 만난 게 제 인생에 너무 값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우리 공장이 정말 쭉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거든요. 우선 입구에서부터 어르신이 너무 친절하시다면서 저희를 방문해주는 거래처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좋다고 좋아해 주시는데요. 입구 관리 일이 아니어도 쉬는 시간에도 그냥 쉬시지 않고 마당에 낙엽이나 지저분한 게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눈도 쓸어 주시는데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낙엽을 쓸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어서 자기 메신저 프로필로도 하고 SNS도 공유하는 게 이게 나름 또 유명해져서 다들 저기가 어디냐, 어떤 분이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장과 회사를 알게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연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돈이나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일을 한다며 일부러 거래처로 저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르신이 도와드리던 가정에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선생님이랑 어르신을 위한 요양 도우미를 보내주신 곳도 있어서 그 가족분들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신데요. 특히 아이들이 무척이나 밝고 건강해져서 그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집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내도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군요. 또한 우리 집 아이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빠 정말 멋있다면서 나중에 자신들도 꼭 남을 도와주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잘 됐죠. 제가 직접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것,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무료 급식소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준 지인 덕분에, 마트 앞에서 5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 덕분에 많은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로또 당첨과 같은 큰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닌 아주 작은 변화,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혹시나 나를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계기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